2025년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충무이키 해축팬 399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충무이키는 또한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치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도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저희 또 뉴페이스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규 방송은 저희가 4월 중순 이후부터 좀 이제 나오실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 이번에 자리 기회가 돼가지고 미리 좀 모셔서 좀 적응하는 기간을 드리고자 한번 모셔봤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불려왔지만 새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인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새로운 분이 왔다는 거에 좀 축하하고 또 저희가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또 장예준이 왼쪽에 항상 자리를 해줬는데 또 국방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또 4월에 떠나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한 달 반 지금도 이제 거의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의 느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텐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새로 오셨고요. 특히 그동안 저희가 계속 남성분들이랑만 한 번도 없었죠?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성별의 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새로운 뭐 느낌으로 좀 시작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간략하게 본인 이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좀 출연하게 되셨는지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뭔가 운명처럼 되게 축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계속 운명까지? 네. 축구를 보고 축구를 하고 축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거 축구와 관련된 일까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력 분석 관련된 쪽으로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력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현재 저희도 충무이키가 또 포항에 한 명 보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영규 분석관에 좀 약간 대를 잇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크게 꿈을 가지면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들은 것 중에 뭐 전력 분석관이시고 뭐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다까지는 뭐 평범한 스토리예요 우리랑.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구를 좀 즐긴다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도 혹시 좀 직접 하시나요? 네, 제가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축구를 할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자로서 그렇죠. 클럽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매일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매일매일이요? 거의 진짜 매일. 축구란 게 하루 하면은 약간 몸져 눕는 하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열심히 축구를 그 정도로 좀 열심히 하셨다. 네. 동아리 같은 걸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학교에 동아리 팀이 있어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이제 졸업하고 뛸 곳이 없어져서 제가 사회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지금도 그럼 현재도 축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네, 열심히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와 이게 좀 다른 부분인데 축구를 뭐 저희도 뭐 하긴 합니다만 사실 보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뭐 옆에 있는 앉아있는 예준이도 그렇고 저희 이제 크루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축구를 하는 것과 보는 것의 비율, 비중, 내가 재미있는 정도 이런 걸 따지면은 본인이 좀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는 스타일이신지. 원래는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하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써서 한 7대3 정도로 축구를 CD 하는 거?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 제가 에이징 커브 이슈가 좀 와가지고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에이징 커브가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보는 게 조금 더 즐거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원래는 7대3이었는데 이제 점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보는 것의 비율을 좀 늘려가고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 정도다. 그럼 한 어느 정도까지 오셨나요? 거의 뒤집힌 것 같아요. 5대5를 넘어서? 네, 7대3로 다시 뒤집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약간 지금 하고 계시는 클럽에 약간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요? 뭐 시간이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뛰면 짧은 시간에 열심히 뛰고 나오면 정신적 지주. 그래서 일단 요즘은 또 보는 거에 또 이끌리는 스타일이시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전력 분석관이라는 게 사실 참 두루뭉술하잖아요. 뭐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솔직히 뭐 예를 들어 코치처럼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하세요? 아직 뭐 프로팀에 뽑혀 가시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K3 리그에서 한번 전력 분석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파주 시민축구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분석관 실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나 결국 분석관이라는 게 축구적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파이법을 찾아간다든지 어떤 우리만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양한 경기들을 보면서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파해하는지 팀마다 파해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도 경기를 당연히 많이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냥 보고 하하 재밌다 이게 아니라 좀 분석관으로서 접근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리뷰 콘텐츠를 그래도 월요일팀에서 중점으로 그렇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주기적으로 굉장히 또 양질의 컨텐츠를 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첫 번째 또 시간에는 또 주제도 또 민정님과 관련된 팀에 대한 얘기로 또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주말에 또 FA컵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자세하게 경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됐다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목할 만한 경기가 딱 2경기 있었고요. 뉴캐슬 브라이튼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매치업에서 뭐 연장전 끝에 브라이튼이 승리를 했는데 뭐 신기했던 거는 양팀 모두 퇴장자가 나왔고 특히 뉴캐슬의 고든이 다음 주에 이제 리그컵이 예정이 돼 있는데 퇴장을 당하면서 또 잉글랜드는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장을 확정 짓게 돼서 거의 리버풀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죠. 일단은 뭐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번 주말이 퇴장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내나 해외에 그렇죠. 다 합쳐서라도. 그렇네. 국내도 참 많았네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주말이 살짝 뭔가 선수들 입장에서 되게 이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퇴장자가 많았거든요. 뭐 고든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 나가서 나갔고 그리고 상대팀 램프티 같은 경우는 경고 누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원래는 브라이튼이 그 퇴장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경기까지 가면서 연장을 갖고 특히 뉴캐슬 입장에서는 고든이 없이 또 리그컵 결승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슬픈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리고 맨유는 플룸에게 승부차기 끝에 졌습니다. 뭐 이제 유로파만 남았죠 이러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맨유 얘기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때도 뭐 FA컵이랑 유로파만 남았다 하고 좀 컵대회에 올인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가 사라졌네. 갑자기 약간 무한하게 하나가 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8강 진출팀 모두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강 진출팀이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맨시티, 프레스턴 빌라, 그다음에 브라이튼 그리고 이제 노팅엄과 입스위치 또 승자가 붙게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팀이 좀 이름들이 되게 작아서 굉장히 독보적인 현재 위치에 있는 맨시티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또 맨시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관련도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과거로 따지자면. 우선 빅6 클럽이 지금 맨시티 빼고 다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요즘 맨시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물어뜯기고 있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런데 이 혼자 8강에 진출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다행이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맨시티는 뭐 챔스도 떨어졌고 리그컵은 이제 뭐 결승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좀 리그는 뭐 사실상 우승은 좀 어렵고 그래서 트로피를 딸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인 FA컵인데 조금 솔직히 대진을 보면은 이제 쉽게 갈 것 같다. 그쵸. 그 다음 라운드인 본머스를 제외하면은 확실히 그 맨시티를 상대로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해볼 만한데라고 생각이 드는 팀은 아스톤 빌라 정도. 빌라.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FA컵이라는 게 8강 정도 되면은 진짜 강팀들이 그래도 한 4-5팀은 있는데 그쵸. 그래도 이 정도의 약간 역대급 꿀대진을 받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대진이 이렇게 된 만큼 좀 FA컵에도 그냥 슬쩍 넘어가지 못하고 진짜 좀 빡세게 모든 관심도가 좀 맨시티에게 집중되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FA컵에서 다른 시즌들보다는 부담감을 갖고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넘어가서 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부 메인 토크 주제는 맨시티의 세대교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부에 좀 리뷰를 다루게 되는데 이번 라운드는 이제 라운드가 없고 프리미어리그 FA컵
좀 주간이었기 때문에 또 주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리뷰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녹음을 하고 그리고 한 뭐 목요일 금요일 이때쯤 또 리뷰가 올라갈 예정이라는 점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그러니까 원래 2부가 1부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번 회차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정님께서 또 맨시티 팬이시기도 하고 또 맨시티와 관련된 일도 잠깐 하셨었다 보니까 그래서 맨시티 얘기로 처음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맨시티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성적은 뭐 그렇죠. 네, 안타깝고 성적은. 근데 저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입하신 지가 막 엄청 오래된 시즌 않았잖아요, 맨시티. 네. 그때 몇 년도라고 그러셨죠? 2019년도. 19년. 네. 그래서 맨시티가 한창 계속 우승을 달리던 네. 뭐 한 번 이제 중간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리버풀한테 당하면서 그건 뭐 리버풀이 너무 잘했던 거고 계속 이제 평탄한 길만 걸으시다가 맞죠. 최근에 좀 약간 불편한 도로를 처음 경험하는 그런 맞아요. 기분이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가요? 사실 저는 사실 또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평탄한 도로라는 게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예준이도 아스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도 좋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지금 좀, 근데 네. 사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 뭐 그러니까 그 끝이 못 봤기 때문에 그 그쵸, 네. 불편한 도로의 끝이 안 끝났다고 볼 수 있잖아. 그냥 자갈만 좀 치운 거지. 그렇죠. 그래도 뭐 지금 사실 챔피언스리그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뭐 아스날 입장에서든 뭐든 그때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가 맨시티랑 비교하면 근데 경우에는 그 맨체스터 시티를 응원하고 나서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조한 성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뭔가 기분이나 감정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팬이라면 이제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 팀이 힘들 때 팀을 버리지 않는 게 진정한 팀이고 그렇죠. 진정한 선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팀을 욕하시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저렇게까지 하나 응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 팬들이 자기 팀을 욕하는 걸 보고 뭐 그냥 응원 좀 해주지. 왜 이렇게 까냐 자기 팀을. 그리고 요즘은 욕을 달고 삽니다. 경기를 볼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그 진짜 못함을 이제 잘 체감을 못 해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못해도 뭐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도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일자가 3월 3일인데 이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4위고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승점이 47점. 뭐 그래서 뭐 좀 가깝긴 한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권에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지금 망했다 표현할 수 있는 뭐 토트넘이나 맨유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챔피언스리그권에는 도전할 수 있는 만한 팀이잖아요. 뭐 솔직히 뭐 토트넘이야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맨유는 뭐 옛날로 따지면 진짜 뭐 맨시티는 쳐다도 못 보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다 이제 더보기 4위까지 또 간 상황이고 또 최근에 FA컵도 하여튼 이게 많아요. 이게 여러 이슈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동네 그다음에 첼시도 뭐 지금이야 올라와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뭐 6, 7등 그쵸. 그다음에 뭐 첼시도 뭐 최하위 신기록 막 쓴다 만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 시즌 맨시티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맞지만 너무 잘했으니까. 근데 양반이다. 그거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주변의 입장에서 볼 땐. 오히려 제가 맨시티가 잘할 때 들어와서 잘하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좀 라이트 팬이다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좀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고 이제 진정한 팬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라이트 팬에서 이제 하드 팬이 된다. 너 막 맨시티 팬이라면 너 강팀충이네 뭐 이런 맞아요.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그래도 저점을 한번 깔고 가면은 나 이때도 봤다. 그러니까 특히 사실 그게 첼시 팬분들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진짜 강팀충이 아니면 뭐 이제 근본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맨 이제 첼시가 최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무리뉴 이제 세 번째 시즌 무리뉴 2기 세 번째 시즌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포체티노 사태라든가 포터 사태라든가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아무도 이제 첼시한테 뭐 근본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강팀충이나 그냥 아무도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도 약간 첼시의 뒤를 이어서 뭐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한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도 좀 겪으면서 약간 뭔가 진짜 프리미어리그 강팀의 빅6의 일원으로 인정을 진짜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축구의 역사 아니면 이런 걸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때가 슬슬
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에 견뎌내는 게 일단 중요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마인드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면 언젠가 또 이런 내용을 언젠간 한번 겪어는 되잖아요. 어떻게 뭐 맨날 잘하겠어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어쨌든 약간 과디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챔피언스리그권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일단 다행이지 않나 맨시티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가 참 그러니까 새로 보는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팀인 것 같아요. 너무. 일단 유니폼도 예쁘고 그다음에 잘하잖아요. 뭐 어쨌든 잘하는 팀이 주목을 받으니까 유니폼 예쁘고 잘하고 그리고 맨시티가 팬 서비스가 참 좋아요. 뭐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사인을 잘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팬을 위해서 뭐 많이 해요. 특히 근데 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되게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꽤 오래됐어요. 최근에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도 케빈 데브라인의 수능 응원 영상이라는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이거 왜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물론 가끔 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맨유의 뭐 오뚜기 칼 윌업 3분이라든가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그건 맨유는 옛날에 박지성도 있었고 막 토트넘도 손흥민이 있고 뭐 이런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맨시티는. 그래서 맨시티 어쨌든 그런 관련돼서 일도 해보셨으니까 맨시티는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죠? 사실 그 카이러커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영상 기획안을 제가 냈었어요. 어떤 선수가 어떤 멘트를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제 받았고 얼마 전에는 그 제주도의 용두암이라고 용기의 해를 맞아서 제가 제주도 출장 가서 같이 콘텐츠를 찍고 왔는데 네. 근데 그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네, 그게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이게 얼마 드냐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가 기업이 이 돈을 얼마가 썼을 때 리턴이 얼마가 오냐 이런 것들을 사실 냉정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물론 한국의 유럽 축구 시장도 뭐 작질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동남아 시장이랑도 비교해봐도 사실 엄청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다음에 뭐 사실 해외 축구에 옛날에 뭐 박지성 있고 이럴 때는 되게 메이저 하기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축에서도 맨시티는 사실 뭐 팬이 요즘 늘어나곤 있지만 그래도 뭐 맨유, 아스날, 뭐 리버풀 이 정도로 많지는 않거든요. 코어 팬들이 확실히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뭐 용두암 사실 이 제주도 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맨시티 공식 서포터즈의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보면은 서울 서포터즈가 정말 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인원이 많아요. 그냥 숫자 자체가. 그것도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멤버십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뭐 크게 맨시티한테 뭐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일을 하면서 더 맨시티라는 구단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참 팬을 많이 챙기려고 해요. 뭐 적더라도 많더라도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팬과 함께 가야 된다는 그것도 이 구단의 한 가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니더라도 막 구장에 막 열선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것도 자 이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맨시티가 물론 이제 맨시티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걸 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규가 뭐 당연히 이제 코어 팬분들이야 뭐 맨시티를 좋아하기 좀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한 20-30년 이렇게 되신 뭐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막 처음 보는 뭐 예를 들어 손흥민 때문에 갑자기 축구를 보게 되신 그런 그냥 정말 가볍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제 맨시티에는 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 시즌이 되다 보니까 좀 얘기거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맨시티의 세대 교체인데 참 이게 올 시즌 펩이 지고 뭐 맨시티가 지고 이럴 때마다 항상 뭐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렇죠. 뭐 맨시티라는 팀 자체가 사실 이렇게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라는 인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침을 겪은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감독만 봐도 사실 뭐 그래. 바르셀로나, 바이언 그 다음에 맨시티니까 그러네요. 한창 질 때 보면은 막 펩 가르디올라가 4연패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맨시티도 그렇고 펩 가르디올라도 그렇고 둘 다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시티가 부침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서 맨시티의 이런 스쿼드부터 일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에 뭐 시작부터 로드리가 다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뭐 일단 거기서부터 좀 스쿼드의 붕괴가 출발이 됐고 네. 그리고 소속 선수들이 약간 오래됐죠? 오래된 선수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나이도 슬슬 이제 30줄 넘어가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뭔가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정말 우리가 많이 쓰게 돼서 한번 실질적으로 연로한 선수들이 얼마나 계시나 맨시티에 한번 좀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맨시티의 30세 이상 선수들을 쭉 찾아보니까 에데르송, 오르테가, 그다음에 스코카슨이라는 뭐 분도 있고 그리고 스톤스, 아케, 데브라이너, 귄도안, 코바시치,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데 특히 이제 데브라이너가 올 시즌에 특히 좀 많이 경기도 못 나오고 나와도 예전만큼 모습이 안 나오고 하면서 아 이게 맨시 스쿼드가 늙었다라는 얘기도 조금 많이 나왔던 느낌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팬 입장에서 보면 스쿼드가 늙었다. 스쿼드가 살짝 긁히는데요. 늙었다. 그렇게 늙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정도 나이대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많고 그 나이에 비해서 기량 좋게 잘 해주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이게 스쿼드가 늙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원래 기량만큼 잘하던 선수들이 좀 나이를 들면서 기대했던 만큼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 맞지만 이 지금 부진이 늙어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그거는 아니다. 네. 뭐 실제로 사실 뭐 저희가 써드린 앞에 언급드린 멤버들이 쭉 있지만 이 중에 진짜 뭐 30 한 2, 3세 넘어가서 정말 피지컬적인 하락이 오는 선수는 뭐 데브라이너 빼고는 딱히 뭐 그다음에 뭐 스톤스도 사실 95년생 뭐 그렇게까지 늙지는 않았거든요. 뭐 에데르송도 뭐 진짜 골키퍼니까 더 그러니까 원래는 노세아가 오면 안 되는 날인데 뭐 일단 나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 이제 30 된 선수 다 귄도아는 뭐 이제 좀 예외로 봐야죠. 그쵸. 이분은 이제 다시 오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좀 동의하시나요, 예준이도? 일단은 나이가 문제는 아니다. 근데 나이 자체가 다 30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29, 28에 후벤 디아스도 29 많거든요. 후벤 디아스가 아마 97로 네, 97이요. 네, 그런 선수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신체적인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27살 내지 26살부터 32살까지의 거기에는 걸쳐 있는 건 맞는데 그 다른 뭐 빅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아스날이라든지 아니면 리버풀이라든지 그렇네. 그런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선수들이 나이가 있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맨체스터 시티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나이 많은, 그러니까 진짜 완전 나이가 개 많은 선수가 많다라기보다는 소대 평균 연령이 좀 높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오랫동안 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오는 약간 매너리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뭐 진짜 단적으로 아스날이랑만 비교해 뭐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아스날은 진짜 25세가 넘는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르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최근에 영입한 선수들도 다 어린 선수고 그다음에 뭐 사카나 이렇게 어린 자원들을 일찍부터 개발해서 좀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확실히 뭐 맨시티도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이 엄청 어린 선수들이 많지만 이 이전 그러니까 흔들리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쿼드를 약간 순환시키려는 노력은 했었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좀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맨시티가 가장 고점이 트래블이잖아요. 그렇죠. 트래블이고 그 트래블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딱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가 저는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해서 좀 살펴봤고 그래서 누구 영입했을까 그 사이에 좀 명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3-24 시즌 트래블 하고 나서 코바시치, 도쿠, 누네즈 코바시치는 뭐 그전 시즌에 오긴 했지만 그바르디올까지 이렇게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뭔가 이때까지만 해도 뭐 맨시티 영입이 없다든가 뭐 부족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다 비쌌어요 이게. 네. 영입한 선수들이. 근데 코바치치랑 누네스는 좀 별로긴 한데. 네. 근데 뭐 어쨌든 누네스도 결과적으로는 풀백 템빵도 잘 뭐 어느 정도 하시고 윙어도 하시고. 난 어쨌든 얘 없었으면 그래도 더 아쉬웠을 거거든요. 네, 가격이 비싸서 그렇긴 해. 망하긴 했네.
그건 인정하고 갑시다.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뭐 에너지 레벨이니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다 젊은 선수들이에요 지금. 뭐 코바시 정 빼면. 그래서 23, 24 시즌이 그렇게 지나갔고, 근데 문제 이제 24, 25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 24, 25 시즌 여름에 균도안에 이제 재영입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자유계로 풀려서 그다음에 사비오를 데려왔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른 때였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비오의 영입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 그러고 로드리 다치고 이러면서 이제 맨시티의 약간 흔들림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아마 근데 균도안 사비오만을 영입하면서 여름 이적장을 끝냈을 때 팬들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그때도 막 물론 이제 뭐 망할 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들 중에 그 코어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바르디올도 최근에 계속해서 사이드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딱 그 팀의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새로운 선수가 어찌되었든 영입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선수들을 확인해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맨시티의 그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새로운 영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민종님도 이런 스쿼드적인 정체에 있어서는 좀 동의가 되나요? 어떤가요? 사실 워낙 펩 가르디올라가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감독이잖아요. 그건 뭐 옛날부터 유명했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워낙 잘해왔으니까 생각이 있겠지 싶었어요. 조금 불안해도 워낙 믿으니까 생각이 있겠지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다칠 줄도 몰랐고 부상도 많았고 네. 부진도 있고 균도안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세대 교체가 선수들의 약간 평균 연령도 좀 올라갔고 뭐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약간 갈아 끼려는 노력도 살짝 이제 이번 시즌에 부족했고 그래서 어쨌든 스쿼드에 뭐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올 시즌에 확실히 맨시티는 뭐 감독의 문제, 뭐 전술 문제 이런 것보다는 좀 스쿼드가 이상해서라는 게 올 시즌에 약간 약점이 크게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쿼드를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럼 맨시티의 스쿼드가 올 시즌 좀 맨시티의 부진에 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을까요? 스쿼드의 책임이. 저는 이건 살짝 번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앞서 균도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균도안이 저는 살짝 아스날로 따지면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스털링 같은 느낌이라고 봐요. 그래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시즌 정도 하면은 뭐 얘 알아서 땜빵 떼고 주겠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균도안 상처받겠다. 근데 균도안이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중요도를 봤을 때 균도안의 실력이 스털링급이다 이게 아니라 균도안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기대치 대비의 활약이 아스날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카 땜빵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영입을 했는데 스털링 막상 까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균도안 역시도 뭐 로드리 없을 때 아니면 뭐 메잘라다 선수들 없을 때 그래도 나오면은 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작년에 바르셀로나에서도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영입을 했는데 균도안이 되게 별로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특히 균도안의 이런 부진이 이 부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균도안이 이제 어쨌든 실망스러운 건 맞다. 네, 많이 실망. 많이?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사실 그 균도안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좀 연로한 선수긴 하지만 팬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특히 또 자유계약 그냥 영원이라서 다들 그래 뭐 잘 돌아왔어 뭐 이런 균도안 대체는 뭐 균도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 뭐 스탯적으로도 별 활약이 없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나왔을 때도 확실히 이제 수비 부분에서 특히 좀 안타까운 좀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이거 균도안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다들 좀 약간 당황하는 1년 안 보다가 보니까 좀 그다음에 사실 바르셀로나 있을 때도 잘했죠. 네, 잘해서 그냥 그렇겠구나 했는데 이제 좀 보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감은 있었습니다. 외부에선. 그렇죠. 근데 워낙 또 맨시티에서 잘해줬던 선수니까 욕할 수 없고 그냥 마음이 아파요. 나이가 이런 거구나 드는 게. 확실히 균도안은 좀 앞에 30줄보다 더 넘어서 30대 중반이죠, 균도안이. 아마 8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이. 그래서 그 정도로 돼서 이제 거의 진짜로 신체적으로 좀 힘든 나이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영향도 뭐 분명 있긴 하겠죠. 옛날이었으면 진짜 뭐 로드리 그래도 어느 정도 반 대체 정도도 가능했었는데 균도안이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든 나이가
되긴 했으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즌 부진의 약간 스쿼드적인 영향? 그게 좀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쿼드적인 거요? 그러니까 선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좋았다. 이런 퍼센테이지. 그래서 적어도 50%는 넘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50%요? 네. 저는 그러니까 스쿼드의 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7대3? 그러니까 스쿼드의 문제가 7. 나머지가 3?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좀 높게 보는 거네. 네. 스쿼드의 문제를. 조금 길게 얘기해 보자면 저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더브라이너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로드리보다. 왜냐면은 어찌되었든 맨시티 같은 팀은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탑독의 입장에서 있을 때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리고 요즘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이 하는 거 보면 상대적 탑독도 갑자기 맨시티 상대면 내려앉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는 공격에서 템포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역할을 더브라이너가 꾸준히 해왔고 맨시티는 이 더브라이너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나마 네, 저는 포든이 나중에 성장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포든 역시도 어쨌든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큰 능력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브라이너가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이번 시즌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잖아요. 뭐 일단 나가 있는 시간이 꽤 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사실 이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과거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맨시티가 이렇게 공격을 진행할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템포를 조절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 좀 공격이 되게 무딘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이 혼란에 대한 부담이 심해지면서 맨시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스쿼드를 어쨌든 스쿼드의 영향, 특히 이제 데브라이너의 부재, 네, 아니 뭐 로드리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뭐 미정님도 그렇고 어쨌든 네. 스쿼드가 뭐 다른 것보다는 진짜 스쿼드가 맞다. 그리고 솔직히 스쿼드를 그런 이게 문제인데 이런 문제인 부분을 미리 좀 대처하라는 노력은 확실히 좀 부족했다. 라고까지는 저희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부진 이 시즌만큼 놓고 보면 이번 시즌의 부진 자체는 당연히 뭐 과르디올라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맨시티 팀 전체적인 실패로 좀 봐도 될 것 같네요. 팀 전체가 좀 준비가 약간 부족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좀 급하게 좀 이렇게 겨울에 비싼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뭐 물론 한 명의 막 패닉 바이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있었는데 뭐 옛날 토레스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근데 이게 겨울에 이렇게 진짜 뭐 많은 선수를 비싸게 이렇게 착착착착 사오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서 그만큼 좀 맨시티가 급했다라는 건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그렇죠. 특히 펩 가르디올라가 최근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 계속 부상 문제를 언급을 해요. 맞아요. 올 시즌 또 계속 저희가 언급드리지만 부상 뭐 로드리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았죠. 특히 요새 너무 많이 다치는 이 아케랑 스톤스는 이번 시즌에 스톤스는 또 다쳤죠. 네, 뭐 그 앞서 언급했던 더브라이너처럼 거의 없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비토레이스나 뭐 후사노프 같은 선수들도 급하게 영입을 해서 그래도 이 선수들 다 좋은 선수다 보니까 두 선수들 모두 다 나쁘지 않은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맨시티가 그래도 조금은 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정님은 이 올 시즌 영입 딱 겨울만 봤을 때 좀 어쨌든 저는 이 여름 이전이랑 그다음에 이번 겨울이랑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화된 맨시티의 영입 태도,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선수들 만족도나 이런 거. 좀 기간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적생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쨌든 급하게 영입을 했잖아요. 태도를 바꾼 게 중요하다. 네네. 이제 빠르게 적응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헤이스 같은 경우야 뭐 저희 거의 볼 일이 없는데, 네, 뭐 후사노프는 뭐 첫 경기 좀 불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잘해주고 있고, 뭐 니코 곤잘레스는 갑자기 뭐 제2의 로드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마르무시아 뭐 이제 원래 잘하는 선수였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잘 해야 되는 선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선수들의 영입을 기점으로 뭐 사실 우리가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서 또 언급드렸던 대로 4위까지 복귀를 했고 사실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로드리도 훈련 복귀도 했다 그러고 조금 희망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안 좋다 얘기는 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그쵸. 그런 걸 같나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뭐 이번에 영입된 선수가 모두 다른 리그에서
왔잖아요. 다양하게. 그렇죠. 네. 뭐 니코 곤잘레스는 프리메이 라리가, 라리가라고 왔고 마르무시도 분데스리가에서 왔고 후사도프도 리강에서 왔죠. 네, 그렇죠. 리강에서. 뭐 헤이스는 이제 브라질에서 왔고. 네네. 그러니까 리그가 다르면 보통 분위기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이 선수들이 되게 페페 축구를 빠르게 흡수하고 하고자 하는 게 같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냥 보입니다. 패닉 바이로 아무나 사온 게 아니다. 네. 뭐 너 이거 해. 여기서 이것만 해.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축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빨리 입힌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잔잔바리들 데려오면은 사실 적응 못하고 그냥 그렇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 시즌 얘기지만 이제 켈빈 필립스 그 선수도 이제 왔다가 바로 이제 아웃됐잖아요. 네, 시즌 만에.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 뭐 세르히오 고메스 그렇네요. 네. 이런 선수들 보면은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에 결국은 적응하지 못해서 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 선수들 다 어쨌든 지금 되게 플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아무나 막 데리고 온 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지금까지의 맨시티의 노력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확실히 본인들도 본인들의 문제가 뭔지는 인식을 또 하고 있고 뭐 그에 따른 변화도 좀 되다 보니까 확실히 미래 특히 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뭐 아니면 클럽 월드컵부터 하는 그런 이제 다음 넥스트 레벨에서는 진짜 우리가 알던 그 레벨이 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볼 얘기가 그러면 만약에 로드리가 멀쩡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로드리가 있었으면 펩 가르디올라의 생각대로 로드리가 딱 정경기 출장하고 하면은 이제 이 시스템이 조금 뭐 데브라이너가 늙고 해도 좀 잘 돌아갔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하여튼 로드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맨시티의 지금 문제점이 공격이 조금 답답하고 루트가 줄어든 것도 맞지만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스탯적으로 분석해드렸을 때도 사실 공격 지표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수비 지표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 로드리가 하는 역할이 뭐 중거리도 많이 때리고 연계도 그렇죠. 좋아서 로드리가 없어서 안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역습으로 전환될 때 되게 넓은 뒷공간을 노출하는 게 맨시티 전술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뺏기자마자 공을 빨리 뺏어야 된다. 이것도 한 맨시티의 축구 색깔인데 거기서 로드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위치 선정이나 뭐 압박 타이밍이나 거기서 로드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스탯적으로도 알아채기 되게 쉽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실점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리가 없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도 많이 되고 실점도 많이 하고 이래서 맨시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드리가 없었으면은 지금 맨시티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리가 있었으면은 올 시즌에 겪어왔던 그런 문제들의 상당수가 안 해도 될 얘기였었다. 네. 그 정도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찾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뭐 사실 뭐 데브라이너 문제도 올 시즌 시작된 건 아니고 뭐 지난 시즌부터 이제 스타트가 됐었던 문제고 뭐 스쿼드 왜 맨시티가 적은 영입 기조를 가져가는 거는 뭐 사실 굉장히 오랜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맨시티의 기조였던 거고 뭐 올 시즌만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올 시즌 조금 더딘 부분이 있지만 사실 뭐 3명 4명 뭐 이게 디폴트 값이긴 했거든요 맨시티가. 근데 맨시티는 하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로드리가 부러지면서 이게 집 초과 상관이 다 무너지는 역시 기둥이 참 중요하긴 해요 집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코어 선수들의 영입이 이번 여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또 해야 된다. 코어는 무조건 영입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더브라이너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 선수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는 딱 플로리안 비르츠. 저는 딱 비르츠가 만약에 맨시티에 올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 바로 저는 뭐 우승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준이도 결국 로드리가 있었으면 문제가 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좀 공감이 되나요? 그 말도 저는 맞는 말인데 어찌되었든 케빈 더브라이너가 그 한창 그 프라임 시절에 가장 잘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로드리가 없더라도 맨시티가 이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맨시티는 뭐 로드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케빈 데브라이너는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거는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져서 어쨌든 기둥을 하나 채워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공격의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공격의 실패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시티가 공격의 잡음이 지난 시즌들보다는 더 있었고 그 중심에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 템포를 조절해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앞서 언급했던 귄도안 역시도 이런 부분을 안 되다 보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이 맨시티의 중원에서 힘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이 전환 과정이 다른 시즌들보다 더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로드리까지 없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이런 부분을 더 크게 노출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가 그러면은 이거 시스템은 안 되네. 로드 있어야 되네. 로 이제 로드 있었으면 다 됐을 텐데. 로 결국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그럼 이게 해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로드리가 꼭 이제 로드리가 없어도 시스템을 통해서 수비적 안정감을 이 펩 과르디올라 축구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건 다들 좀 그게 될까? 그냥 로드리 있어야 되는 게 펩 전술 아니야? 다들 이런 걸로 좀 당연시하게 좀 흘러가긴 했거든요. 요즘 분위기는. 그래서 수비 안 되면 에이 거봐 로드 있어야 돼. 이러고 끝났었는데 저희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워낙 뭐 펩도 여러 시도를 했고 초반에는 사실 그런 게 많았어요. 야 로드 없으면 안 돼? 그럼 펩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점점 펩이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점점 선수들이 약간 굉장히 그 자리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펩 잘못일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 이제 약간 여론이 좀 그렇게 변한 거를 전 조금 느꼈거든요. 이번 시즌 쭉 가면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분석관으로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더 딥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굉장히 맨시티를 이번 시즌에 많이 잘했고 그래서 항상 맨시티 하면은 이 로드리의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가면 갈수록 답이 없다가 약간 정론이 됐어요. 맞아요. 저희 얘기도 할 차례 진행하면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과르디올라가 아쉽다. 야 로드리 없는데 그냥 코바시 바꿨으면 이게 되냐?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펩 과르디올라도 여러 시도를 하고 선수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빵꾸가 나고 그냥 개인 능력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펩 답이 없다 상황이 이거 선수를 갈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니코 고잘레스 등장하면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결국 전술이란 것도 뭐 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선수가 그쵸. 바탕이 돼야 그쵸. 아무리 뭐 뭘 하고 싶어도 선수가 그 능력에 따라와 주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전술이다. 라는 진리에밖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뭐 맨시티가 선수를 많이 열심히 사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살 예정이긴 합니다. 네. 골키퍼는 필요 없나요? 골키퍼요? 괜찮습니다. 에데르송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포인트로 잡았던 게 이번 시즌 또 골키퍼가 또 네. 굉장히 많은 까임을 당했거든요. 에데르송이 특히 모르테카야 뭐 원래 후보 골키퍼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 안에 악마 천사가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팬으로서 이제 무조건 지지를 하나 아니면 이제 분석관으로서 비판을 하냐 이게 좀 충돌 중인데. 이성적으로는 그럼 에데르송을 비판해야 된다. 비판? 아니 왜 이게 에데르송이 물론 이제 장점이 있죠. 아직도 킥도 잘 차고 네. 패스도 하고 이번 시즌에도 뭐 어시스트인가 하나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에데르송은 못 막아가지고 네. 공을 선방률이 많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못 막을 수 있죠. 골키퍼가 모든 골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많이 보여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에데르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진짜로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이성과 감성의 싸움인가? 네, 지금 살짝. 이성은 이제 에데르송 못 하는 게 맞다. 쳐내야 된다. 이성은. 하지만 이제 감성적으로 그 이제 해준 게 얼마인데. 사실 뭐 사실상 노코멘트 하신 거니까 영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맨시티는 전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뭐 당연히 세상 만사가 그렇긴 하지만 모든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맨시티를 보면 참 맞아요. 올 시즌에도 이렇게 딱딱 점 찍은 선수들을 어찌 보면 좀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한 번에 좀 급할 수도 있지만 잘 데려온 것도 뭐 물론 이제 스카우트 시스템에서 여러 선수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기도 하지만 결국 그걸 이뤄내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이제 이 안정적인 이 재정 상태를 팀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이 맨시티라는 팀이 얼마나 뭐 잘 보여주지 않나. 물론 뭐 맨시티의 재금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문들이 따르지만 그래도 그래서 너네는 돈 안 버냐? 뭐 맨유는 돈 안 뭐 적게 버냐? 벌 수 있잖아요. 뭐 첼시는 돈이 없나? 첼시도 돈 많이 써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맨시티가 좀 예민할 수도 있지만 맨시티가 막 과도하게 앞서 나간다, 과도하게 뭘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은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당연히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좀 있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맨시티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맨시티는 결과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필요한데 조금 늦었다가 급하게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교체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맨시티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이슈에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프리미어리그의 고트,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제일 대단한 선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요즘 가끔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이제 살라라는 선수의 이 올 시즌 엄청난 활약 때문인데 뭐 일단 계속 소개해드리지만 살라는 이번 시즌에 괴랄한 스탯을 찍고 있고 현재까지 28경기 25득점 어시스트 17개로 공격 포인트 42개 현재까지입니다. 현재 이게 프리미어 리그만 한 거잖아요. 네, 리그만 그래요. 네. 그래서 리그만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0 확정적이고요. 그다음에 30-20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스탯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 시즌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또 40개의 공격 포인트를 한 번 더 넘긴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뭐 앙리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야, 앙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앙리보다 더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요즘 들리고 있어요. 뭐 일단은 뭐 프리미어리그의 킹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앙리는. 그렇죠. 확실히 살라보다는 스탯을 보니까 덜 뛰긴 했어요. 그 바르셀로나로 경기 수가 좀 적죠. 앙리가 이제 그래도 조금 이른 시기에 바르셀로나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앙리의 기록 자체는 지금 거의 다 넘은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이런 뭐 고트라고 말하는 이런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라가 데뷔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앙리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나온 유명인들의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캐러거가 이제 사람들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앙리를 1번으로 언급을 한다. 근데 나에게는 살라가 확실한 2위다. 만약 살라가 재계약을 맺고 EPL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뛴다면은 앙리와 역대 최고를 놓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캐러거는 당연히 리버풀 레전드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살라가 그런 고트 경쟁에 참여는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이제 당연히 넘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살라는 커리어가 남았으니까 이제 경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민정님은 혹시 앙리가 좀 늦게 영입이 입문이 좀 되셨으니까 앙리라는 선수에 대해 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제 프랑스의 레전드였다. 뭐 이 정도 대단한 선수. 플레이는 못 보셨죠? 한 번도. 네, 플레이는 뭐 스페셜로 본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준이는 저도 사실 뭐 직접 본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뭐 옛날 영상 막 한번 찾아볼 때 그냥 그럴 때 그때 못 봤나? 그 앙리 리턴했을 때. 그때는 너무 2011년일 거예요 아마 리턴했을 때가. 네, 그렇죠. 네, 레드불스 제가 그러니까 축구를 뭐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게 한 15년, 16년이니까. 다들 못 봤구나. 네, 직접 뛰는 거는 못 봤죠.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아스날 앙리는 못 봤고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앙리 07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메시와 함께 뛰던 앙리부터 봤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스날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 한창 프리미어리그 많이 볼 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쵸. 임팩트가 전 제일 뭐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리그 자체를 많이 보지 않아 챔피언스리그 간간히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다음에 메시가 거기는 워낙 커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골 넣고 막 그 시즌에 아마 박주영도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아스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즌의 임팩트가 되게 크고 근데 뭐 물론 저도 프리미어리그 앙리는 못 본 세대긴 합니다. 그거 보려면은 진짜 거의 뭐 희찬이 형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올라가야 좀 앙리의 플레이를 보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감안하셔야 될 거는 저희는 이제 살라의 플레이만 봤고
앙리의 플레이는 좀 프리미어리그에서 못 본 세대이기 때문에 앙리에 대한 그런 리스펙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좀 깔고 출발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살라의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제 퍼디난드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탯 그리고 꾸준함을 고려하면 살라는 분명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논쟁에서 상위권에 있다. 그러나 최고의 선수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나는 관중을 열광시키는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앙리, 호날두처럼 특별한 매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 입장에서 정말 상대하기 싫은 선수인 건 확실하다. 라는 멘트는 남겼는데 결국 이게 고트라는 논쟁에 있어서 퍼디난드는 기준점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퍼디난드의 기준은 스탯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런 것 기타 등등 중요하지만 이 뭔가 가슴을 울리는 플레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을 울리는 플레이 이게 중요하다? 최고의 선수를 선정할 때 어떠신가요? 저는 확실히 이 최고의 그러니까 좋은 선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탯이 따른다고 보는데 그 퍼디난드가 언급한 대로 이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다른 스포츠긴 하지만 조던도 어떻게 보면은 그 3핏 우승을 하면서 이 고트라는 그 그렇죠. 선에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누적 기록으로만 보면 사실 조던이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뛰지도 않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은퇴도 한번 중간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다음에 능력에 비해서 일찍 은퇴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누적은 떨어지만 사실 그런 3핏 두 번의 임팩트로 좀 존중을 크게 받는 거기도 하긴 하죠. 그리고 다른 아예 예술계로 넘어가도 음악이나 이런 데서도 어찌되었든 임팩트가 굉장히 센 사람들이 그렇죠. 작품 개수로 거긴 하지 않으니까. 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트라는 거를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트의 기준? 사실 요즘 축구가 예전보다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육각형인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감독이 시키는 걸 잘하고 다 잘하고 이런 선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자기가 잘하는 게 확실한 특색 있는 스타일 있는 선수가 줄어들어서 볼맛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는데요. 제 생각에도 고트라는 수식어를 가지려면 육각형일 뿐더러 자신의 필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임팩트가 역시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더해서 과연 살라는 임팩트가 없는 선수인가? 퍼디난드는 맨유 이제 레전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팔이 안으로 굽고 라이벌에 대한 또 의식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살라를 비판적으로 말한 것일 테지만 그래도 살라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라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라는 임팩트가 없는 선수다. 근데 퍼디난드가 말한 게 임팩트가 없는 선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앙리 호날두만큼은 아니다. 네. 이 얘기죠. 사실 근데 이번 시즌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발롱도르를 받는다 하면은 이 정도의 임팩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퍼디난드는 결국 이 플레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플레이에서 호날두는 봤으니까 우리가 호날두는 뭔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다? 살라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살라의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는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막 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앙리 호날두가 유나이티드랑 저 아스날에서 뛰는 거를 굉장히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살라가 이번 시즌이 되었든 지난 시즌이 되었든 하는 플레이들을 봤을 때 두 선수들의 격차가 난다는 생각은 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민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라의 임팩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게 원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조금 미화되고 신격화되고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살라도 결코 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세 선수를 보긴 했으니까 물론 이제 살라가 더 선명하긴 한데 당연히 그런데 살라가 저는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니까 당연히 뛰어나지는 않아요. 더 그다음에 순위를 놓고 매겨본다면 당연히 호날두가 제일 위에 있고 앙리, 그다음에 살라 순으로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덜 눈에 띄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지난번 맨시티 경기라도 하여튼 올 시즌에 살라가
그냥 강팀들이랑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뭐 당연히 뭐 드리블로 뭐 3명을 제끼고 프리플랩을 하고 라보나를 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필요한 플레이를 그다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해내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리고 앙리 같은 경우에도 결승전에 득점 못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벌써 네.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라는 기준의 고트 논쟁에 임팩트라는 기준을 넣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데 과연 살라가 그거에서 이 다른 두 선수 호날두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가 하기에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일단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탯을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숫자를 가져오자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호날두는 누적이 좀 너무 적다 보니까 레알에서 너무 오래 뛰었고 제외를 시켰고 또 프리미어리그 최고 득점자로 현재까지도 이름을 휘날리고 있는 시어러 또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안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살라가 291경기 현재까지입니다. 182골 86도 뭐 더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앙리가 258경기 되게 적어요. 175골 73도움 그리고 앨런 시어러가 441경기 260골 68개의 도움 좀 누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앙리가 좀 뛴 경기가 적고 살라는 이제 커리어를 아직 쌓아가고 있고 시어러는 누적에서 확실히 좀 크게 앞서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세 선수 보고 궁금해서 아구에로 기록도 찾아봤어요. 네. 아구에로 보니까 아구에로도 밀리지 않아요. 275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4득점 47개의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아구에로가 현재까지 그 외국인 최고 득점자고 근데 이제 살라가 깨겠죠. 이번 시즌에. 네. 그래서 이제 살라가 등장하면서 아구에로도 사실 이런 논쟁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올라왔었는데 좀 임팩트가 이제 없어졌어. 살라를 이제 꺼내야 되니까 아구에로는 이제 뒤에 있어야 되는 살라.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누적을 봤을 때 좀 어떤가요? 근데 뭐 앙리가 좀 적긴 합니다, 확실히. 누적을 보면. 경기 자체도 확실히 뭐 살라보다 적기도 하고요. 일단 뭐 득점이나 도움 자체도 일단은 뭐 살라가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개수 뒤집었죠. 네, 뭐 그런 부분에 시즌에? 있어서 뭐 흔히 말하는 누적은 뭐 살라가 지금은 앞서 있다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경기 수 대비 공격 포인트는 앙리가 확실히 좀 살라보다. 아무튼 뭐 살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경기수 대비 공격 포인트는 앙리가 살라의 커리어가 끝나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압도적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이제 물론 이분도 고대 괴수까지는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수가 38경기 아니면 44경기 뭐 이렇게 됐었던 좀 시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누적이 그래서 이제 이만큼 나오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런 분에 대해서 약간 고트 논쟁할 때 이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우리가 플레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기록이 막 이런 분들 감히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비교를 하려고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그러니까 논쟁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뭐 종목별로 뭐 리그별로 하여튼 분야별로 요즘 진짜 이런 논쟁을 하는 게 대세인데 진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는데 스탯만 엄청나. 사실 뭐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근데 사실 딱 커리어만으로 봤을 때 그 전문가라고 말을 하시는 그 코멘테이터들이 굳이 살라랑 앙리를 묶는 거 보면은 그래도 시어러가 보여준 부분이 그분들은 어쨌든 다 그렇죠. 옛날에 보셨겠죠. 네, 묶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라 앙리를 묶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시어러를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 데는 뭐 이유가 있다. 물론 이제 시어러 얘기도 이제 간간히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확실히 처음 등장하지는 않고 이제 뭔가 누적 기록도 이렇게 있으니까 언급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격가지로 좀 등장하는 저희처럼 이런 경향이 좀 크긴 하죠. 미정님은 이런 고대 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괴수들.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예전에 어떤 사냥꾼이 호랑이 32마리 진짜 많이 잡은 거야. 대단하다. 근데 그거 많이 잡은 거야?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누적 기록과 쌓아온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존중하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많이 존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시어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유니까 너무 옛날도 아니고 뭐 우리가 너무 옛날 얘기 뭐 예를 들면 버비 찰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어러가 그래도 업적 어느 정도 업적을 세워 그다음에 지금도 잘 살아 계시고 많이 나오고 TV에 하니까 저는 그래도 좀 더 존중을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커리어 우승 기록입니다. 개인 수상과 이걸 비교해 보면은 일단 살라는 프리미어리그 한 번 우승을 했고 아마 이번 시즌 우승을 해서 2개가 되겠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3회 아마 이것도 4번이 이제 되겠죠. 네, 네. 이번 시즌 포함하면 그리고 앙리는 프리미어리그 4회 득점왕을 수상을 했지만 우승이 없습니다. 한 번 없던데 없죠. 없나요? 그러고 한 번 있는데 무패 우승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잖아. 네. 왜 안 나왔지? 크리센스 트랜스포 맞게 돼? 네, 한 번. 아마 2001, 2002 시즌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2번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제가 트랜스포 마켓에서 쭉 따왔는데 있지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편집으로 붙이면 되니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4회 이거 맞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어쨌든 앙리가 뛴 시즌을 고려해 보면 2회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러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이제 한 번 우승 블랙번에서 했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분은 5번 수상을 했습니다. 2번 맞네요. 네, 2번 있죠, 맞죠? 그래서 앙리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4회, 프리미어리그 2번 우승. 살라는 프리미어리그 한 번이지만 2번 예정. 그리고 PL 득점왕도 3번이지만 이제 4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숫자가. 이번 시즌 이제 후까지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팽팽하긴 한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그 막 고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는 임팩트가 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살라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을 4번 했잖아요. 근데 4번이 어떻게 보면 좀 길게 퍼져 있잖아요. 리버풀 커리어 내에. 그렇긴 하죠. 초반 조금 리버풀 딱 와서 했었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뭐 손흥민이랑 공동 득점왕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게 된다면 뭐 그런데 사실 좀 분산돼 있긴 하죠. 연속으로 쭉 했다기보단. 근데 앙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득점왕 4번이 5년 안에 4번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쭉 붙어 있어요. 그때 반니가 한 번 그리고 먹고 경기 수로 보셨다시피 커리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아스날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록 당연히 누적으로만 보면은 살라가 지금 앙리를 앞서는 건 맞지만 이런 식의 임팩트를 남기는 게 이런 팬들의 기억 속에는 당연히 더 많이 남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좀 군림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앙리가. 게다가 여기에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우승도 2번. 네, 그 시대 자체를 어떻게 보면 호령했던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트 논쟁에 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커리어에 대해서는 민정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마 이번 시즌이 지나면은 여러 스탯적으로도 그렇고 그래도 살라가 조금 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어쨌든 이번 시즌 포함하면은 딱 동률이 되고 뭐 그리고 살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뛴다면은 뭐 득점왕이나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나 좀 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뭐 나이가 너무 많은 선수는 아니니까 한두 번 정도는 또 추가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살라의 미래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살라가 이번 시즌에 이제 만료잖아요. 그렇죠. 만료라서 프리미어리그를 떠난다. 저는 그러면은 앙리를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살라가 이번 시즌 또 끝나고 뭐 좀 더 누적을 쌓고 뭐 뭔가를 더 한다면 그러면은 좀 비벼볼 만한 좀 여지가 또 생기지 않나. 그러니까 캐러거의 말을 딱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만약에 이번 시즌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뭐 저는 넘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시즌가 딱 포함하면 우승 그러니까, 커리어하고 득점하고 뭐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하고 다 포함하면 뭐 살라랑 앙리랑 둘 중에 누적을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더 누적이 좋냐라고 하면은 살라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벌써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고트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트는 살라일 것 같은데 앙리가 어찌 보면은 그 임팩트를 남긴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누적 기록적인 부분에 그냥 숫자적인 부분에 최고는 살라다. 뭐 평균 평점이나 뭐 이런 걸로 가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는 살라지만 어찌되었든 이 고트라는 의미를 임팩트로 좀 많이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앙리가 아직은 살라를 넘지 않았나.
살라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리그 우승과 함께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뭐 발롱도르 그 정도까지? 네,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큰 임팩트를 형성하고 이후에 슬롯과 함께 하면서 2, 3년을 더 이런 프라임 타임을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다들 인정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살라가 확실히 앞설 수 있겠지만 임팩트 자체는 지금은 앙리가 조금 더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잖아요. 개인 폼도 너무 그렇죠, 좋을 뿐더러 팀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으면은 마음도 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니까 더 공격 포인트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거의 42경기 체제에서 쌓았던 최고 기록들도 살라가 넘게 되는 거예요. 38경기만으로. 그러면 이제 42경기 기준, 그러니까 옛날 고대 괴수분을 소환해 보자면은 네. 42경기 기준이면 이제 시어러의 34골과 13개의 도움. 네. 요게 요게 아마 최고라고 알고 있고 네. 지금 살라가 42니까 네. 아마 이것도 충분하죠. 네.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해 뭐 살라가 뭐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네. 네. 그럼 뭐 누적으로 봐도 고점으로 봐도 이제 살라가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고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앙리의 그 한 시즌 최고 공격 포인트는 뭐 넘었고 뭐 20-20도 이제 아마 이제 할 거니까 거의 넘었다고 봐야죠. 흔히들 그 막 스탯 나오는 인스타그램 사이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번 시즌 살라를 비교할 때 계속 호날두 아닌 메시가 나와요. 그런 것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살라의 엄청난 부분을 좀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뭐 앙리도 정말 대단한 선수긴 하지만 뭐 호날두 메시에 비교할 선수는 뭐 그렇죠. 예,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원정에서 득점을 한 기록 횟수 뭐 이런 것만 봐도 계속해서 비교되는 대상이 한창 잘할 때 메시와 호날두라는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살라의 이번 시즌이 얼마나 괴랄한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올 시즌도 이제 뭐 저희가 리그 기록, 프리미어리그 고트 논쟁이기 때문에 리그 기록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컵 대회까지 다 포함하면 이건 진짜 메시와 호날두의 기록을 충분히 소환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살라가 계속해서 올 시즌 쭉 올 시즌 끝나고도 활약을 한다면은 메시의 한 시즌 그 최다 공격 포인트 거기도 한 해 최다 공격 포인트 거기도 저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확실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임팩트 아까 뭐 얘기를 했으니까 임팩트로도 이번 시즌의 임팩트가 확실히 앙리의 그 22집 했던 그 시즌의 임팩트보다 조금 더 뛰어나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준이 의견은 살라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앙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민정님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 살라. 네, 넘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기록까지 포함하면 이제 우승하고 이제 뭐 당연히 공격 포인트도 쭉쭉 기록하고 이 가정하에 넘었다 이미. 네. 왜냐면 제가 홀란드가 38경기 체제에서 공격 포인트 최고를 세울 때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득점도 38경기 체제 지금 홀란이 1등이죠. 네. 근데 1등이 아닌 거가 왠지 확인해봤을 때 42경기 체제가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하긴 4경기나 더 많이 하면 그렇지라고 했는데 살라는 그걸 넘은 거잖아요. 거의 이제 넘었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살라가 앞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팩트에 있어서 사실 이러한 좋은 시즌을 보내면은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없다. 뭐 그것도 인정할 만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살라가 조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비즈니스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살라의 성격상 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갈 것 같지는 않고 가면 이제 다른 리그로 갈 텐데 그러지 말고 리버풀도 좀 써서 좀 더 보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살라의 지금 플레이 스타일로 봤을 때 뭐 1-2년 안에 무너질 선수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시 호날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뭐 홀란도 잘한다고 하고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지만 아무도 메시 호날두하고는 비교 안 했거든요. 진짜 아무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축구 어쨌든 컨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슈가. 그래서 이슈를 좀 더 유지시켜주면 어떨까 리버풀이 큰 결심을 하고 위기의 축구계를 위해서. 살라는 그 정도 가치가 또 있는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딴 거 뭐 고트는 당연히 이제 더 보면은 무조건 될 거니까 한두 시즌 더 하면. 그리고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살라의 최종 기록이 어떻게 될까?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게 30개의 득점과 20개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30개를 넘어서 저는 35까지도 35, 25를 조금씩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 앞에서 60개. 이러면 저는 이게 60개는 이게 진짜 메시, 호날두도 그쵸. 네. 사실 쉽지 않은. 네. 제가 기록 비교해보잖아요. 저는 그 정도도 진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35, 25가. 그래서 약간 진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좀 씁쓸하시긴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논쟁하면 항상 이제 맨시티가 중간에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 시즌은 살라한테 너무 주목이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가장 메시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했던 시즌이 리그에서만 69개. 그건 안 되겠네. 69개가 있다고요? 네. 37경기 50골 19개 도움을 한 적이 있네요. 50골이요?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거기는 일단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라면 만약에 60개의 공격 포인트를 한다면 뭐 당연히 살라가 진짜 악리를 넘어서 그 어딘가 위치까지 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요즘 진짜 프리미어리그 살라 보는 재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챔피언스리그에서 부디 좀 잘했으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지금 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잖아요. 8이라서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 이번 주에 또 리뷰할 건데 3경기 중에 2경기를 선택을 어느 정도 해야 물론 이제 3경기 다 언급은 할 건데 이게 분석을 하기엔 3경기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2경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마드리드 더비나 아니면 바이언 레버쿠젠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아스날 리버풀 페레스랑 리버풀 딱 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스날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경기의 이 비중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저희가 결과를 놓고 더 재밌는 걸 할 테지만 민정님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를 만약에 본인이 분석한다 치면 어렵나요? 고민 좀 해볼게요. 어렵죠 진짜. 네. 어려워요. 아니, 저는 딱 처음에 매치업이 됐을 때는 리버풀인데 그래도 좀 쉽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PSG 최근 기록을 찾아보니까 얘네 꽤 잘하잖아. 요새 잘합니다. 요새 좀 심상치가 않잖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사실 지금 상황에 PSG가 리버풀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동안 챔피언스리그 못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특히 지금 오스만 덴벨레가 최전방에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당 사이트만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의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홈 1차전이 파리 생제르맹의 정배예요. 배당이 좀 더 이제 낮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쉽지 않은 상대이지 않을까. 리버풀에게 있어서 진짜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대이지 않을까. 특히 리버풀은 이거 이기면은 클럽 브리에랑 빌라 승자랑 만나거든요. 거기 포트가 좀 편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8강은 쉬울 가능성이 높은데 리버풀이 살라의 발롱도르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살라 입장에서 16강에 똑 떨어진다. 그럼 이제 뭐 발롱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만약에 뭐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한다. 우승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음바페가 비교가 안 돼. 이거는 뭐 아무리 공격 포인트 많이 해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리뷰를 어떤 거 할지는 좀 더 결과를 보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트 농쟁까지 그럼 살라로 좀 더 우리의 의견은 기울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